나는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다. 내 이름으로 된 건 손에 꼽을 만큼 적었지만 그래도 하나만큼은 자랑스러웠다. 자식만은 잘 키웠다.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장으로 나갔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다. 비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쉬지 않았다. 왜냐하면 내가 멈추면 이 집이 멈추는 거였으니까. 아내와 나는 늘 같은 말을 했다. 우리는 고생해도 된다. 자식만은 우리처럼 살지 않게 하자.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망설임 없이 대출을 받았다. 취업이 안 된다고 했을 때도 괜찮다, 천천히 가라고 말했다.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살던 집을 담보로 잡혔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부모는 원래 그런 거다. 자식은 어느새 가장이 되었고 나는 점점 늙어갔다. 무릎이 아파 계단이 힘들어졌고 눈이 침침해 신문 글자가 흐릿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식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버지, 이제 연세도 있으시잖아요. 집 문제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나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다. 자식은 이어서 말했다. 집을 제 명의로 바꾸면 세금도 줄고 나중에 상속 문제도 없고요. 어차피 아버지 집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복잡한 건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라는 것. 그래서 나는 도장을 찍었다. 인감도장을 건네며 웃었다. 내가 알아서 해라. 아버지는 내가 믿음직스럽다. 그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다. 그날 이후로 집은 여전히 같은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조금씩 이 집의 주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집 명의를 바꾼 뒤 자식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집 명의를 바꾼 뒤에도 처음 며칠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대로 거실 창문을 열고 신문을 펼치고 커피를 마셨다. 집은 그대로였고 가구도 그대로였고 자식도 여전히 자식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작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전에는 말하지 않던 말들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아버지, 전기 좀 아껴 쓰세요. 요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요즘 물가가 오르니 그럴 수도 있겠지 싶었다. 어느 날은 거실 불을 켜둔 채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자식이 말했다. 아버지, 집이 제 명의인 건 아시죠? 순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응? 그래, 내 명의지. 그러자 자식은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이 집 관리도 제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귓가에 오래 남았다. 예전 같았으면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편하게 쓰세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왔을 텐데 이제는 집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 집이라는 말이 붙기 시작했다. 제 집 구조가, 제 집은 원래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쪽이 조금씩 서늘해졌다.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다가 돌아가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 집 명예 바꿨다며?
괜찮겠냐? 나는 그때도 자식 편을 들었다. 괜찮아. 내 자식인데 뭐. 그 말을 하면서도 이상하게 목이 잠겼다. 며칠 뒤 자식이 서류 하나를 내밀었다. 아버지, 이거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건 뭐냐? 집 관련해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나는 내용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을 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도 나는 부모는 의심하면 안 된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집에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부모인지 동거인인지 아니면 그 생각을 애써 지우며 스스로를 달랬다. 괜한 생각하지 말자. 자식은 자식이다. 하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균열이 조용히 번지고 있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말투의 변화가 곧 나를 이 집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시작이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집안에서 점점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냉장고 문을 여닫을 때도 괜히 소리가 날까 신경 썼고 TV 볼륨도 전보다 훨씬 줄였다. 예전엔 내 집이었는데 이제는 마치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됐다. 자식은 집에 대해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신발은 정리 좀 해주세요. 이건 왜 여기다 두셨어요? 집이 좁아 보이잖아요. 그 말들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모두 명령처럼 들렸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어느 날은 내 방에 있던 오래된 장롱을 보며 자식이 말했다. 이건 이제 좀 버리는 게 어때요? 그 장롱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쓰던 물건이었다. 긁히고 낡았지만 내겐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그냥 두면 안 되겠냐?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자식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아버지, 집은 깔끔해야 해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자식은 내 방을 바꿔보자고 했다. 아버지는 이 작은 방이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방은 햇빛이 잘 들지 않았고 창문도 작았다. 나는 왜 굳이 방을 옮겨야 하냐고 묻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저 그래 한마디만 했다. 그날 밤 작아진 방에서 누워 천장을 보며 나는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이렇게 작았던 적이 있었나? 식탁에 앉아도 자식은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 내가 말을 걸면 짧게 대답했다. 응, 알았어. 나중에.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이 모든 변화는 집 명의를 넘긴 그날부터 조용히 시작됐다는 걸. 자식의 말에서 조금씩 돈 이야기가 섞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요즘 병원비도 그렇고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그 말은 부담을 나누자는 말처럼 들렸지만 어딘가 계산이 먼저 깔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내가 낼 수 있는 건 낼게. 사실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이미 많지 않았다.
연금이 들어오는 날이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번 달은 얼마 들어왔어요? 전에는 묻지 않던 질문이었다. 나는 괜히 웃으며 대충 금액을 말했다. 그러자 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했다. 그럼 관리비랑 병원비 일부는 아버지가 내시는 게 맞겠네요. 그 말에 이상하게도 가슴이 답답해졌다. 어느 날은 통장을 가져오라고 했다. 아버지, 이제 나이가 있으시니까 돈 관리는 제가 할게요. 그 말이 배려인지 통제인지 그때는 분간이 되지 않았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통장을 건넸다.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 있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내 통장은 내가 아닌 자식 손에 있었다. 돈을 쓰려면 이유를 말해야 했고, 설명해야 했고,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건 왜 필요하세요? 그건 다음 달에 사시면 안 돼요? 나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됐다. 어느 날 약국에서 돌아와 영수증을 식탁 위에 올려두었는데 자식이 그것을 보며 말했다. 이 약은 꼭 드셔야 돼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내 몸에 필요한 약인데도 설명해야 한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그날 밤 나는 계산기를 두드려 봤다. 내가 평생 모은 돈, 그리고 남은 돈. 숫자는 생각보다 빨리 줄어들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줄어드는 건 돈만이 아니었다. 존중도, 말할 권리도, 이 집에서의 존재감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그제서야 처음으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집에서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가장 먼저 느낀 곳은 병원이었다. 허리가 아파 동네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는 정밀 검사를 권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식이 먼저 나섰을 것이다. 아버지, 같이 가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하지만 그날 자식은 말했다. 검사비가 좀 나올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그 말은 걱정보다 비용이 먼저 떠오른 말처럼 들렸다. 나는 괜히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내가 알아서 할게. 검사를 받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엔 아플 때면 가족이 먼저 떠올랐는데 이제는 비용부터 계산하게 됐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는 날 자식은 함께 가지 않았다. 회사 일이 있어서요. 나는 혼자 의사의 설명을 들었다. 어디가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은 길었지만 기억에 남는 건 그리 많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와 결과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자 자식은 잠깐 훑어보고 말했다. 큰 병은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그 말 한마디로 이야기는 끝났다. 더 묻지도 더 듣지도 않았다. 며칠 뒤 약 봉투를 들고 오자 자식이 물었다. 이건 보험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잠시 서 있었다. 내 몸보다 보험이 먼저인 순간이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 그날 밤 몸보다 마음이 더 아팠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선명해졌다. 그때부터 나는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아프다고 말하면 미안해지는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느낀 건 병이 아니라 거리였다. 그리고 그 거리는 날이 갈수록 더 멀어지고 있었다. 그날은 아주 사소한 말에서 시작됐다. 아버지, 이제 혼자 지내는 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듣지 못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냐? 내가 되물었다. 자식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조심스럽게 이어갔다. 요즘 보니까 집에서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고 저희도 애가 있어서요. 그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들어 있었다. 부담, 불편, 그리고 더 이상 함께 살기 어렵다는 신호.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아직은 혼자 잘 지낸다. 며칠 뒤 자식은 다시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요즘 요양원도 시설 잘 돼 있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갑자기 내 앞에 놓일 줄은 몰랐다. 아직 그럴 나이는 아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지만 자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다. 미리 알아보자는 거예요. 나중에 급해지면 서로 힘들잖아요. 그 말은 합리적인 말처럼 들렸지만 내 귀에는 준비가 아니라 정리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로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자식은 요양원 얘기를 자주 꺼냈고 나는 그 이야기를 피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어느 날 자식은 결국 직접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잠깐 다른 곳에서 지내보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은 부드러웠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다.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내가 평생 지켜온 집, 내가 모든 걸 내어준 집에서 이런 말을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날 밤 방에 혼자 앉아 짐을 바라봤다. 옷 몇 벌, 약 봉투, 오래된 사진 몇 장. 내 인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그제서야 깨달았다. 집 명의를 넘긴 날 나는 내 자리를 함께 넘겨버렸다는 걸. 결국 나는 집을 나왔다. 요양원이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기도 전에 자식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두고 있었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불편하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그 말은 선택권을 주는 말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다. 처음 들어간 요양원은 깨끗했다. 복도는 반짝였고 사람들은 친절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모른다고. 처음 며칠은 자식이 전화를 했다. 괜찮으세요? 불편한 건 없어요? 그 전화에 나는 괜히 힘을 냈다. 괜찮다. 여기 사람들도 친절하다. 자식이 안심할 수 있도록 좋은 말만 골라서 했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그러다 아예 오지 않았다. 면회 시간에도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보였다. 자식을 기다리는 얼굴, 손주를 기다리는 얼굴. 나는 그 사이에 앉아 시계를 자주 봤다. 처음엔 오늘은 오겠지 생각했고, 다음엔 이번 주엔 오겠지 생각했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요양원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족분들, 언제 오세요? 나는 대답 대신 웃기만 했다. 명절이 왔고 사람들은 하나둘 집으로 갔다. 요양원은 유난히 조용해졌다.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식판을 들고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 나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내가 평생 기다리던 건 편안한 노후가 아니라 자식의 발소리였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다. 요양원 생활은 날짜 감각부터 흐려지게 만들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밖은 비가 오는지, 눈이 오는지도 잘 알 수 없었다. 하루는 늘 비슷하게 흘러갔다. 아침에 일어나 식당으로 가고 약을 먹고 TV를 보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 사이에 기다리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가끔 전화가 울리면 가슴이 먼저 반응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수화기를 들었지만 대부분은 요양원 안내 전화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보았다. 젊은 날의 나,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 그때의 나는 이렇게 늙을 줄도, 이렇게 혼자가 될 줄도 몰랐다. 사진 속의 나는 늘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지금의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건 크지 않았다. 조금의 연금, 몇 벌의 옷, 그리고 후회.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남은 건 후회였다. 왜 그날 조금 더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 모든 걸 다 넘겨버렸을까? 그때서야 나는 깨달았다. 노후는 믿음만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과 신뢰는 중요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는 걸.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다. 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요양원에 온 지 얼마나 지났는지 이제는 세어보지도 않았다. 계절이 바뀌는 건 창밖 나무색으로 짐작할 뿐이었다. 가끔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내가 떠올랐다. 처음엔 다들 말한다. 잠깐만 있다가 나갈 거예요. 아이들이 걱정해서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렇게 말했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는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가족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경우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남는다. 나는 그제서야 이곳이 어떤 곳인지 완전히 알게 됐다. 여기는 쉬어가는 곳이 아니라 기다림이 끝나는 곳이었다. 어느 날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이송됐다는 말만 들었다. 며칠 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채워졌다. 이곳에서는 이별이 늘 조용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이곳을 떠나는 날은 언제일까?
다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게 끝날까? 그동안 자식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처음엔 섭섭함이 컸고 그 다음엔 분노가 왔고 이제는 담담해졌다. 나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부모로서 부족했던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이 준 걸까? 생각은 자주 그날로 돌아갔다. 인감도장을 꺼내 자식 손에 쥐어주던 순간, 그때의 나는 부모라는 이름만으로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다. 이제 와서 보니 그건 믿음이 아니라 방심이었다. 자식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은 부모를 위한 말이 아니라 자식을 편하게 하는 말이었다. 요양원에서 만난 사람들 중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집을 넘겼고 통장을 맡겼고 결과는 같았다. 그때 깨달았다. 이건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누군가는 이 말을 듣고 멈추기를 바랐다. 서류 앞에서, 도장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하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나와 같은 선택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아직 끝은 남아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하게 될 줄은 처음엔 몰랐다. 그저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이야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제 크게 바라는 게 없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욕심도 없고 자식에게 미안하다는 말이나 원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사라졌다. 그저 조용히 하루를 보내고 아프지 않게 잠드는 것.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 말을 꼭 남기고 싶다.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내어주는 건 사랑일 수 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건 사랑이 아니라 포기였다. 나는 노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너무 빨리 정리해버렸다. 내 자리를, 내 권리를, 내 선택지를, 그 모든 걸 자식의 손에 맡겨버렸다. 부모도 사람이다. 쉴 권리가 있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살아남는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도장을 찍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잠깐만 멈춰달라. 자식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나 자신을 완전히 지우지는 말라는 말이다. 집을 넘기더라도 내 방 하나는 남겨두고 통장을 맡기더라도 내가 쓸 돈은 남기고 결정권만큼은 끝까지 놓지 말기를. 그건 자식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다. 요양원 창가에 앉아 해가 지는 걸 볼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조금 덜 주고 조금 더 남겼을까? 하지만 시간은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남긴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늦기 전에 닿기를 바라며 이건 불행한 결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늦게라도 깨달은 사람의 이야기다. 그리고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라는 한부모의 마지막 부탁이다.